중국 국가주석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정의용 실장을 직접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중임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북 결과를 직접 들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윤곽이 드러난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짓고 오는 21일쯤 직접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고받는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현재 경기도 모처에 머물면서 검찰 재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모처의 한 컨테이너 건물. 이곳엔 지난 10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장판을 제외하곤 별다른 가구도 없지만 지난 10일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학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상상이 있으면 자기도 힘이 있죠. 또 컨테이너를 갈 때 참 그러네. 안 전 지사는 심정적으로 침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상태니까 저도 말을 안 붙여요. 어제는 뭐 신경인데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침울한 정도로 해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조만간 있을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연녀 공천 의혹 등이 불거진 박수영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네거티브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과 불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사퇴 불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추잡한 네거티브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에게 함께 경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심사를 한 뒤 박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입장이 난처한 만큼 스스로 결정해주길 바라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권유를 받은 박 후보는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학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도 경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황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연출가 이윤택 씨의 거주지와 극단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이 씨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소한 여성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고소인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정말
정말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이윤택 씨를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씨의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고 영화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만인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관련 증언을 또 공개했습니다. 꼬리를 무는 반박과 재반박,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정치부 김민지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1년 1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인데 지금 양측이 굉장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약간 요약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 씨는 이제 그 12월 23일 날 그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계속 정 전 의원이 반박을 했죠. 12월 23일 그 당시 그 날짜로 지목된 날에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본인의 행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합정동 민변 사무실에서 본인의 대책을 논의하는 변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가 80이 넘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에 갑자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다. 응급실로 갔다가. 네,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홍대 인근으로 돌아와서 모임을 계속하면서 뭐 낙곰수 모임도 하고 또 명진 스님과 만나서 뭐 영치금도 전달받고 선물도 받았다. 이 모임이 오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여의도 L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의 동선 중에 그 L 호텔에 들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오후 정도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어서 쭉 오후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간에 본인과 이 호텔에서 만나서 본인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의 입장은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L 호텔에 들릴 시간조차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또 정 전 의원의 지지자가 또 새로 폭로를 했는데 그 병원에는 아주 잠깐 머물렀었기 때문에 L 호텔로 충분히 갔다. 그리고 내가 간 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지지자였던 거죠.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팬카페 이름이 미건스 아니었습니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서 미건스였는데 그 미건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굉장히 밀접했던 사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관계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 그러니까 수감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는 시간 빼놓고 같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23일 날 정 전 의원을 본인과 같이 그 여의도에 있는 L 호텔에 갔었다는 거고 그 시간은 오후 1~2시경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성시원 앵커가 지적했듯이 병원은 잠깐 찍고 호텔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문 시간 한 30~40분 가량 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의 어떤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재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재반박은 뭐냐면 시간상 그 병원에서 그 호텔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갈 수가 없다. 뭐 축지법을 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선이 도저히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폭로했던 그 사람은 당시에는 나랑 가까웠지만 지금은 무리를 일으켜서 완전히 갈라진 사이이기 때문에 혹시 음해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반박을 다시 한 것이죠. 예. 자, 이건 장소 관련된 얘기고요. 이번엔 12월 23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2월 23일, 24일 이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도도 왔다 갔다 한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폭로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23일, 24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을 해오는데 그거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사건 날짜를 23일로 분명히 기억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3일이냐 24일이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이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A씨가 당시에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친구들과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고 아침까지 놀았는데 그 일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메일에는 24일이라고 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어떤 증거 자료나 이런 걸로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날짜를 썼기 때문에 이걸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뒤바뀌는 네. 것 아니다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네, 근데 정주원 의원은 이 밖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말을 많이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바로 열었었죠.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피해자의 주장이 그 보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피해자는 그 장소와 뭐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정봉주 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속셈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장소나 사건 내용이 뭐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에서 호텔에서 벌어진 건 맞고 또 이렇게 뭔가 성추행을 시도하려던 건 맞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양측이 워낙 공방이 첨예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 이게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으로 발견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자 피해 여성의 말이 이제 진짜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봉주 의원은 법적으로 별로 책임을 안 지죠. 왜냐면 이게 2011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택 씨라든지 미투가 처음 터졌을 때 또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친고죄, 그 이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고죄라면 고소기간 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뭐 명확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 피해 여성의 말이 거짓이고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피해 여성과 그 인터넷 매체는 상당히 이제 법적인 곤란을 겪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형사적으로 고소는 안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런 처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안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그 당시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조사하냐 이러고 이제 진실 공방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사 뭐 기자 또는 뭐 그 피해 여성까지 만약에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기관은 이것에 대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이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가려질 겁니다. 이게 아까 뭐 김민지 기자가 소개를 했었지만 이 시간 장소도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피해자는 껴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이 스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를 소개를
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만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이렇게 표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 주장조차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저 부분도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됐을 때 그런 사정을 가정하면은 CCTV를 뭐 호텔에 드나든 CCTV가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좀 가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 호텔에 CCTV도 있을 것이고 그 룸 뭐 아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그 어느 호텔 어느 룸인지 다 아실 건데 저도 이제 그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예약 장부 같은 것들을 보면 몇 시에 누가 예약했는지 보면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 진짜 그 방에 왔는지 안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문제는 2011년이고 지금 2018년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당시에 어떤 예약 정보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을까? 사실 좀 보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사실 좀 곤란을 겪을 건데 역시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이 이 사건에서도 아마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진술,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놓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신빙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황,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그 미건수 카페지기 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술들,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과 내가 이런 시간에 누구누가 만났다 했을 때 뭐 명진 스님이라든지 낙검수 지지자라든지 본인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판단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폭행 의혹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건설사 대표 소유의 이제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설사가 충남에서 발주하는 어떤 건설 공사를 따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그 오피스텔을 소유한 건설 업체는요, 안 전 지사의 좀 친구인 S씨가 대주주로 있는 토목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충남도에서 이제 수주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에는 보령댐과 금강을 잇는 도수로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2016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공사인데 금강 공주보와 예당 저수지를 잇는 공사에도 한 번 참여했는데 둘 다 이제 안 전 지사가 가뭄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시작이 된 공사이고 좀 추진이 된 공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도 사실상 뭐 안 전 지사가 거의 뭐 전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오피스텔이 그 건설사가 수주했다 이런 취재를 시작하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그 실적 내용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 안 전 지사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피스텔이 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검찰에서도 다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들 뭐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안 전 지사의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뭐 친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을 때 잠깐 뭐 사용하라고 무상 제공을 했다. 이렇게 뭐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편의 제공, 선물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면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안희정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관급검사에서 직접 하청은 아니지만 재하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일감을 따내갔기 때문에 혹시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대가관계로서 이 오피스텔 무상 제공 외에 혹시 다른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검찰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충남도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좀 내린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아침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시 우리가 일부러 내린 건 아니고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곧 다시 예전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안 전 지사가 경기도 인근에서 대학 친구의 어떤 그 가건물에서 기거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재소환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 이러한 또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안 전 지사 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투 운동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2차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김지은 씨죠.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지은 씨 2차 피해.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 10일 날 김지은 씨 측 변호인에서 좀 제발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피해, 특히 가족들을 가지고 각종 유언 비어가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제를 부탁을 했고요. 일단 안 전 지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위력에 의한 뭐 간음, 그렇죠. 추행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입증되기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이 일어나지는 그 공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진술이 누가 말이 맞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후 상황까지 정황 증거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의 성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강간죄라고 돼 있는 죄목, 그런 부분들은 폭행, 협박,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통해서 가늠한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전 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제추행 같은 것들은 업무상 이 상하관계, 지휘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두 사람에서 상사가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야, 내 말 잘 들으면 다음에 승진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난 정말 네가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게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얘기는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장량감경 한 번 해주면 2년 6개월이거든요. 예. 2년 6개월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량인 거죠. 그러니까 장량감경 한번 해주고 피해자 합의를 봤다. 또 폭행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흔하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된 사례도 별로 없다. 이런 통계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그제 저녁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내용을 보면요. 이제 미투 운동이 어떤 다른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언론에 의해서든 뭐 사람들에 의해서든 미투 운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는 내용의 취지로 쓴 글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일회적인 성추행이나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 행위 같은 또 뭐 여러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번 겪는 일회성 이런 사건은 미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면서 그것은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다 이렇게 글을 남겨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회성의 어떤 그런 사건은 네. 뭐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뭐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보도 과정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차 뭐 해당 기자에게 반박하는 글도 추후로 계속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미투 운동이 못된 권력 그리고 좀 부조리한 사회 권력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공방이 거세지고 또 변질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조기숙 교수의 말이 됩니까? 한 번의 성추행은 죄가 없는 겁니까? 뭐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은 다를 수는 있는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이 미투가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은 맞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럼 반대로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성추행, 일회성, 미수 그럼 이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세 번을 했건 10번을 했건 권력을 이용했건 권력을 이용하죠. 동등한 관계에서 했건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성범죄는 성범죄고 강간은 강간이고 추행은 추행입니다. 예. 그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야 이거는 뭐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야. 그러니까 뭔가 면죄부를 줘도 뭐 명백하게 면죄부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좀 미투의 본질과는 달라라는 이제 조기숙
전 수석의 주장은 그냥 조gin숙 교수의 개인 주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미투 본질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글과 지금 나와 있는 사안을 대입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 이례적 성추행이고 어떤 것이 미수행이고 어떤 것이 상습적이고 그런 것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성범죄 폭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답변을 좀 보면서 해주시죠. 네.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돼. 그렇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진실한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그것이 팩트일 경우의 문제인데 우리 법은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이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유명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폭로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폭로되고 있는 미투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문화계의 어떤 실력자들, 유명인들, 공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범죄를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처벌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예. 두 번째. 자, 아랫사람 동의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 자, 이겁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종합 판단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얘기인데 위력에 의한 가늠에 있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위력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승진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그냥 좋아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전후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뭐 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건 직후에 어떤 문자 메시지나 서신이 오갔는데 그렇죠. 뭐 혹시라도 연인 관계로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계속 뭐 부장님 왜 그러셨냐는 둥 이렇게 하고 뭐 위 상급자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시에도 뭔가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해자는 이게 뭐 당연히 연인인 줄 알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단순히 상급자의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격려 차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그게 가장 수사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오해인 거죠. 상급자는 정말 나는 좋아해서 관계를 가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급자 즉 피해 여성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던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생긴 경우에 수사기관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나는 그래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고 나는 저 상급자한테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었고 오직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뿐이다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진술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증거 없이 폭로하면 과연 무고죄로 처벌받느냐, 이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 좀 명심하셔서 혹시 폭로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세상에 이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되새기고 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자택 앞에 혹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오늘도 무거운 분위기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택 주변에는 의경들이 외곽 경비를 서고 있고 차고 옆에는 시민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오늘도 여전히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네,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지의 양만 A4용지 100장 이상 분량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정원 뇌물부터 다스 경영 비리까지 20개에 가까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오늘도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조금 전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1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서 그 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결론을 내렸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예. 피영현 변호사 그리고 김병철 변호사까지 총 3명이고요. 이 3명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입회를 해서 변론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동기 변호사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어제 그 대한변협이 오후 6시쯤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 가장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면 그 변호사법에 보면 31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7년 당시 검찰이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건 좀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전혀 포함되지가 못했죠. 같은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대비 검찰이 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01호, 이 1001호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 1001호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미묘한 숫자인데 바로 그 대통령 차량 번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 비행기랄지 비행기를 또 1호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저 1001호 역시 뭐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같은 의미가 중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10층에 그 1001호 조사실인데 커튼이 다 쳐져 있네요. 밖에서는 노출이 안 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수사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한번 팔짱 낀 상태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런 사진이 또 찍힐 경우에는 굉장히 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전에 이제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을 했고 지금 일단 1001호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검찰은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내일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심이나 저녁까지 아마 조사를 길게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식사는 검찰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그게 그때 다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에 점심 저녁을 모두 검찰청사에서 먹었는데요. 당시에는 경호처에서 미리 준비해 갔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샌드위치를 준비했었고 저녁에는 쌀죽을 먹었는데 이 모두 1001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02호 휴게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호칭은 대통령님, 그다음에 검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호칭 문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쓸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3월 21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오전 11시에 김효재 수석도 참모들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조율하는데 지금 상당 시간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저 두 문장에 꼬박 29자였습니다. 예. 8초밖에 안 걸렸는데요. 아,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조사받았던 그 현황들을 보시면 예. 다들 짧게 한마디씩 했거든요. 아, 노태우 전 대통령 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고 골목 설명을 내놨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굉장히 짧게 발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21일 날 조사를 받고 3월 31일 날 구속이 됐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강영석 기자가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줄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첫 민간 출신 금융감독 원장이었던 최영식 원장이 어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친구 아들의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려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이 최 원장이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왜 그랬던 겁니까? 예, 그 사임 의사를 밝혀온 건 3시가 넘어섭니다. 이 3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사의를 밝혔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이 최 원장은 5년 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이 당시에 최 원장의 대학 동기인 친구가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했다 이렇게 전해와서 그 친구 아들의 이름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최 원장은 단순히 이름만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장이 특정인의 이름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압력이 된다. 또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채용 비리에 연루가 돼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뭐 이름만 전달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최 원장 본인은 일단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최 원장은 여전히 자신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름을 인사팀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이게 벌써 한 5년 전쯤의 일인데 이게 갑자기 왜 불거졌느냐? 이게 금융당국이 하나은행, 하나금융 쪽의 인사 문제를 조사하는 와중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혹시 이게 금감원과 하나금융 간의 어떤 알력이다, 힘겨루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예, 사실 그 작년 말부터 금감원이 이 하나금융과 정면 대결 양상을 벌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금감원은 그동안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오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거 시에 3연임을 노리고 있는 김정태 회장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 원장이 하나금융으로부터 역공을 맞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금감원의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번 기사가 이 하나금융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 원장의 이 사임 사건은 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되는 23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표 수리가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20대 여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관 12명이 출동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경찰과 함께 설득했고 결국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와 다툰 뒤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복합상가 7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죠. 특히 숨진 40대 하모 씨는 연기를 피하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소방관들이 구조하려던 찰나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추락하신 분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고가차를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염에 못 참고 추락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고 불이 난 7층에는 정작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반면 어제 서울 봉천동 오피스텔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서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벽은 온통 그을려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또 불씨도 전혀 없죠. 주민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출동 10분 만에 완전됐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던 이방카 미국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남자를 대하기가 편치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프랑스 패션의 거장 지방시가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지방시의 검정 드레스를 입고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 유명 인사들의 패션을 도맡아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관광용 헬리콥터 한 대가 강으로 추락해서 조종사를 제외하고 승객 5명 모두 숨졌습니다. 탈출한 조종사는 탑승객의 가방이 비상연료 차단 버튼에 부딪히면서 연료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교육비 8,5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까지 합하면 1억 원 이상 거뜬히 드는 셈이죠. 특히 5060 세대는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까지 이른바 더블케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칫솔질 할 때 잇몸도 신경 쓰시나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잇몸이나 치아 사이를 잘 닦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아엔 500여 종의 세균이 서식한다죠. 시간 칫솔이나 치실로 꼼꼼히 칫솔질하고 입안을 수시로 헹구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가 작은 야외 결혼식을 올릴 예비 부부를 신청받습니다. 장소는 월드컵 공원과 남산공원, 양재 시민의 숲인데요. 각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빨갛고 또 목이 칼칼한 분들 많으셨죠. 어제 머물렀던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못하고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차츰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외출 전에는 대기질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서울이 17도, 충청과 남부 지역은 20도를 넘나들며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주변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낮에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먼지도 씻어주고 또 고온 현상도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입자는 워낙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만큼 물을 평소보다 자주 드시고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표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예. 이 주장조차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실 저 부분도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됐을 때 그런 사정을 가정하면은 CCTV를 뭐 호텔에 드나든 CCTV가 현재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좀 가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 호텔에 CCTV도 있을 것이고 그 룸, 뭐 아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그 어느 호텔, 어느 룸인지 다 아실 건데 네. 저도 이제 그 룸에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약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약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럼 이제 예약 장부 같은 것들을 보면 몇 시에 누가 예약했는지 보면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 진짜 그 방에 왔는지 안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그렇겠네요. 문제는 2011년이고 지금 2018년,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당시에 어떤 예약 정보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을까? 사실 좀 보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사실 좀 곤란을 겪을 건데 역시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이 이 사건에서도 아마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진술,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놓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신빙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황,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그 미건수 카페지기 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술들,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과 내가 이런 시간에 누구누가 만났다 했을 때 뭐 명진 스님이라든지 낙검수 지지자라든지 본인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판단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폭행 의혹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건설사 대표 소유의 이제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설사가 충남에서 발주하는 어떤 건설 공사를 따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그 오피스텔을 소유한 건설 업체는요, 안 전 지사의 좀 친구인 S씨가 네. 대주주로 있는 토목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충남도에서 이제 수주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에는 보령댐과 금강을 잇는 도수로 공사에 참여를 했고요. 예. 2016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공사인데 금강 공주보와 예당 저수지를 잇는 공사에도 한 번 참여했는데 둘 다 이제 안전지사가 가뭄 해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좀 시작이 된 공사이고 좀 추진이 된 공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도 사실상 뭐 안전지사가 거의 뭐 전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오피스텔이 그 건설사가 수주했다 이런 취재를 시작하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그 실적 내용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 안전지사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피스텔이 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검찰에서도 다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들 뭐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안전지사의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뭐 친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을 때 잠깐 뭐 사용하라고 무상 제공을 했다. 이렇게 뭐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편의 제공, 선물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면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안희정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관급검사에서 직접 하청은 아니지만 재하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일감을 따내갔기 때문에 혹시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그 대가관계로서 이 오피스텔 무상 제공 외에 혹시 다른 금전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검찰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충남도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좀 내린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아침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당시 우리가 일부러 내린 건 아니고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곧 다시 예전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안전지사가 경기도 인근에서 대학 친구의 어떤 그 가건물에서 기거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재소환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계속 이러한 또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안전지사 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투 운동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2차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김지은 씨죠.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지은 씨 2차 피해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지난 10일 날 김지은 씨 측 변호인에서 제발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차 피해, 특히 가족들을 가지고 각종 유언 비어가 퍼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제를 부탁을 했고요. 일단 안전지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위력에 의한 뭐 간음, 추행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입증되기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행이 일어나지는 그 공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진술이 누가 말이 맞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후 상황까지 정황 증거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의 성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강간죄라고 돼 있는 죄목, 그런 부분들은 폭행, 협박,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통해서 가늠한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전 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강제추행 같은 것들은 업무상 이 상하관계, 지휘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와 뭐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두 사람에서 상사가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야, 내 말 잘 들으면 다음에 승진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난 정말 네가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게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얘기는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장량 감경 한 번 해주면 2년 6개월이거든요. 예. 2년 6개월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량인 거죠. 그러니까 장량 감경 한 번 해주고 피해자 합의를 봤다. 또 폭행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흔하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된 사례도 별로 없다. 이런 통계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그제 저녁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내용을 보면요. 이제 미투 운동이 어떤 다른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언론에 의해서든 뭐 사람들에 의해서든 미투 운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는 내용의 취지로 쓴 글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일회적인 성추행이나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 행위 같은 또 뭐 여러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이 한 번 겪는 일회성 이런 사건은 미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면서 그것은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다 이렇게 글을 남겨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회성의 어떤 그런 사건은 네. 뭐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뭐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보도 과정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재차 뭐 해당 기자에게 반박하는 글도 추후로 계속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미투 운동이 못된 권력 그리고 좀 부조리한 사회 권력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공방이 거세지고 또 변질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조기숙 교수의 말이 됩니까? 한 번의 성추행은 죄가 없는 겁니까? 뭐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은 다를 수는 있는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이 미투가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은 맞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 성추행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럼 반대로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성추행, 일회성, 미수 그럼 이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세 번을 했건 10번을 했건 권력을 이용했건 권력을 이용하지 동등한 관계에서 했건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성범죄는 성범죄고 강간은 강간이고 추행은 추행입니다. 예. 그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야 이거는 뭐 미투가 아니라 미온리야. 그러니까 뭔가 면죄부를 줘도 뭐 명백하게 면죄부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좀 미투의 본질과는 달라라는 이제 조기숙 전 수석의 주장은 그냥 조기숙 교수의 개인 주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미투 본질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글과 지금 나와 있는 사안을 대입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 이례적 성추행이고 어떤 것이 미수행이고 어떤 것이 상습적이고 그런 것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뭐 충분히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성범죄 폭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답변을 좀 보면서 해주시죠. 네.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돼. 그렇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진실한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 그것이 팩트일 경우의 문제인데 우리 법은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실이고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이 크다면 처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유명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폭로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폭로되고 있는 미투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문학의 어떤 실력자들, 유명인들, 공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범죄를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처벌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예. 두 번째. 자, 아랫사람 동의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 자, 이겁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종합 판단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얘기인데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위력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또는 승진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그냥 좋아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전후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뭐 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약속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건 직후에 어떤 문자 메시지나 서신이 오갔는데 그렇죠. 뭐 혹시라도 연인 관계로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계속 뭐 부장님 왜 그러셨냐는 둥 이렇게 하고 뭐 위 상급자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런 문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시에도 뭔가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해자는 이게 뭐 당연히 연인인 줄 알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단순히 상급자의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네 번째 먼저 뜯을까요? 격려 차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그게 가장 수사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오해인 거죠. 상급자는 정말 나는 좋아해서 관계를 가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급자 즉 피해 여성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던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생긴 경우에 수사기관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나는 그래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고 나는 저 상급자한테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 없었고 오직 상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뿐이다라는 본인의 그런 것들을 진술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증거 없이 폭로하면 과연 무고죄로 처벌받느냐 이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미리 취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 좀 명심하셔서 혹시 폭로할 것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세상에 이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되새기고 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전략을 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자택 앞에 혹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오늘도 무거운 분위기 아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택 주변에는 의경들이 외곽 경비를 서고 있고 차고 옆에는 시민 한 명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오늘도 여전히 차량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자, 검찰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오후 정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임이 있어서 쭉 오후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이지만 피해자는 그 중간에 본인과 이 호텔에서 만나서 본인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의 입장은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L 호텔에 들릴 시간조차 없었다는 얘기인데 또 정 전 의원의 지지자가 또 새로 폭로를 했는데 그 병원에는 아주 잠깐 머물렀었기 때문에 L 호텔로 충분히 갔다. 그리고 내가 간 것을 동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지지자였던 거죠. 당시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팬카페 이름이 미건스 아니었습니까? 정봉주가 미래 권력들에서 미건스였는데 그 미건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굉장히 밀접했던 사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관계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 그러니까 수감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는 시간 빼놓고 같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23일 날 정 전 의원을 본인과 같이 그 여의도에 있는 L 호텔에 갔었다는 거고 그 시간은 오후 1~2시경 정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성시원 앵커가 지적했듯이 병원은 잠깐 찍고
호텔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문 시간 한 3, 40분 가량 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의 어떤 저런 주장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재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재반박은 뭐냐면 시간상 그 병원에서 그 호텔까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없다. 네. 뭐 축지법을 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동선이 도저히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저렇게 폭로했던 그 사람은 당시에는 나랑 가까웠지만 지금은 무리를 일으켜서 완전히 갈라진 사이이기 때문에 혹시 음해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반박을 다시 한 것이죠. 예. 자, 이건 장소 관련된 얘기고요. 이번엔 12월 23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 12월 23일, 24일 이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도도 왔다 갔다 한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폭로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23일, 24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을 해오는데 그거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사건 날짜를 23일로 분명히 기억한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3일이냐 24일이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이 보도 과정에서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A씨가 당시에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친구들과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내고 아침까지 놀았는데 그 일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메일에는 24일이라고 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어떤 증거 자료나 이런 걸로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날짜를 썼기 때문에 이걸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뒤바뀌는 네. 것 아니다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네, 근데 정주원 의원은 이 밖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말을 많이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바로 열었었죠. 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 1차 보도에서는 호텔 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2차 보도에서는 로비 레스토랑이라고 바뀝니다.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보도에서는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피해자의 주장이 그 보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피해자는 그 장소와 뭐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뭐 정봉주 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속셈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장소나 사건 내용이 뭐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에서 호텔에서 벌어진 건 맞고 또 이렇게 뭔가 성추행을 시도하려던 건 맞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양측이 워낙 공방이 첨예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자, 이게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으로 발견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자 피해 여성의 말이 이제 진짜 맞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봉주 의원은 법적으로 별로 책임을 안 지죠. 왜냐하면 이게 2011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택 씨라든지 미투가 처음 터졌을 때 또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친고죄, 그 이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친고죄라면 구속기간 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뭐 명확한 것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 피해 여성의 말이 거짓이고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피해 여성과 그 인터넷 매체는 상당히 이제 법적인 곤란을 겪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형사적으로 고소는 안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그런 처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
이번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네.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안 합니다. 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 뭐 그 당시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조사하냐 이러고 이제 진실 공방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론사 뭐 기자 또는 뭐 그 피해 여성까지 만약에 그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기관은 이것에 대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이 사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마 예. 가려질 겁니다. 이게 아까 뭐 김민지 기자가 소개를 했었지만 이 시간 장소도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예. 어쨌든 피해자는 껴안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이 스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를 소개를 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만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이렇게 표현 중국 국가주석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정의용 실장을 직접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중임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북 결과를 직접 들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통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에 윤곽이 드러난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짓고 오는 21일쯤 직접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고받는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이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현재 경기도 모처에 머물면서 검찰 재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모처의 한 컨테이너 건물. 이곳엔 지난 10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장판을 제외하곤 별다른 가구도 없지만 지난 10일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학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이 두 개인데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상상이 있으면 자기도 힘이 있죠. 또 컨테이너를 갈 때 참. 안 전 지사는 심정적으로 침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야구 상태니까 저도 말을 안 붙여요. 어제는 뭐 신경인데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침울한 정도로 해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조만간 있을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연녀 공천 의혹 등이 불거진 박수영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네거티브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경선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과 불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사퇴 불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 운동을 재개합니다. 추잡한 네거티브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에게
함께 경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격 심사를 한 뒤 박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입장이 난처한 만큼 스스로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권유를 받은 박 후보는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학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도 경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황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연출가 이윤택 씨의 거주지와 극단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이 씨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소한 여성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고소인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정말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이윤택 씨를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씨의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고 영화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만인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관련 증언을 또 공개했습니다. 꼬리를 무는 반박과 재반박,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정치부 김민지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11년 1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인데 지금 양측이 굉장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약간 요약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 씨는 이제 그 12월 23일 날 그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계속 정 전 의원이 반박을 했죠. 12월 23일 그 당시 그 날짜로 지목된 날에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본인의 행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합정동 민변 사무실에서 본인의 대책을 논의하는 변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가 80이 넘은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에 갑자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다. 응급실로 갔다가. 네,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홍대 인근으로 돌아와서 모임을 계속하면서 뭐 낙곰수 모임도 하고 또 명진 스님과 만나서 뭐 영치금도 전달받고 선물도 받았다. 이 모임이 오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네. 여의도 L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의 동선 중에 그 L 호텔에 들렸다가 이 전 대통령 양측 모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네, 검찰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지의 양만 A4용지 100장 이상 분량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정원 뇌물부터 다스 경영 비리까지 20개에 가까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오늘도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조금 전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강경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지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1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서 그 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 결론을 내렸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명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그리고 김병철 변호사까지 총 3명이고요. 이 3명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입회를 해서 변론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동기 변호사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어제 그 대한변협이 오후 6시쯤에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 가장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면 그 변호사법에 보면 31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7년 당시 검찰이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취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건 좀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에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전혀 포함되지가 못했죠. 같은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대비 검찰이 다 마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01호, 이 1001호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 1001호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미묘한 숫자인데 바로 그 대통령 차량 번호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 비행기랄지 비행기를 또 1호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시는 저 1001호 역시 뭐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같은 의미가 중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10층에 그 1001호 조사실인데 커튼이 다 쳐져 있네요. 밖에서는 노출이 안 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수사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한번 팔짱 낀 상태로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런 사진이 또 찍힐 경우에는 굉장히 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전에 이제 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차단을 했고 지금 일단 1001호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검찰은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내일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심이나 저녁까지 아마 조사를 길게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식사는 검찰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그게 그때 다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에 점심 저녁을 모두 검찰 청사에서 먹었는데요. 당시에는 경호처에서 미리 준비해 갔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샌드위치를 준비했었고 저녁에는 쌀죽을 먹었는데 이 모두 1001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02호 휴게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호칭은 대통령님, 그다음에 검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호칭 문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은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쓸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3월 21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오전 11시에 김효재 수석도 참모들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조율하는데 지금 상당 시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표현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저 두 문장에 꼬박 29자였습니다. 8초밖에 안 걸렸는데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 조사받았던 그 현황들을 보시면 다들 짧게 한마디씩 했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 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고 골목 설명을 내놨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굉장히 짧게 발언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21일 날 조사를 받고 3월 31일 날 구속이 됐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강영석 기자가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줄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첫 민간 출신 금융감독 원장이었던 최영식 원장이 어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친구 아들의 채용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려서인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이 최 원장이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왜 그랬던 겁니까? 예, 그 사임 의사를 밝혀온 건 3시가 넘어섭니다. 이 3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서 사의를 밝혔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이 최 원장은 5년 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했는데요. 이 당시에 최 원장의 대학 동기인 친구가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했다 이렇게 전해와서 그 친구 아들의 이름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최 원장은 단순히 이름만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장이 특정인의 이름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압력이 된다. 또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채용 비리에 연루가 돼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뭐 이름만 전달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최 원장 본인은 일단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